잘못했다. 문 좀 열어다오, 제발. 여러분, 지금 창밖에 비가 오나요?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내려니까 마치 그날처럼 제 마음에도 축축한 비가 내리는 것 같네요.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까요? 지금 제 눈앞에는 벤츠 S클래스의 두꺼운 차창 유리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썬팅이 짙게 된 유리창 너머로 한 노파가 빗물에 젖은 생쥐꼴을 하고서 미친 듯이 문을 두드리고 있거든요. 검게 번진 마스카라가 주름진 뺨을 타고 흉하게 흘러내리고 한때는 강남 사모님 소리를 듣는 게 인생의 유일한 낙이었던 그 여자의 명품 코트는 이제 흙탕물에 젖어 걸레짝이 되어버렸습니다. 아가, 문 좀 열어다오. 내 말 좀 들어봐. 응? 내가 잘못했다. 입모양을 보니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것 같네요. 방음이 워낙 잘 되는 차라 그 비명소리가 마치 음소거된 TV 화면처럼 아주 멀게만 느껴집니다. 그 옆에는 제 전남편 민석 씨가 우산도 없이 고개를 푹 숙인 채 서 있습니다. 항상 빳빳하게 세우고 다니던 와이셔츠 깃이 힘없이 축 처진 꼴을 보니 참 사람 팔자라는 게 뒤집히는 건 순식간이더라고요. 제가 문을 열어줬을까요? 아니요. 저는 그저 조용히 운전석에 앉은 김 기사님에게 짧게 말했습니다. 출발하세요. 부드러운 엔진 소리와 함께 차가 미끄러지듯 앞으로 나아가자 백미러 속에서 그 두 사람은 빗물 튀기는 아스팔트 위에 주저앉아 통곡을 하더군요. 그 모습을 보는데 통쾌함보다는 뭐랄까요? 가슴 한구석이 묵직하게 내려앉는 듯한 서글픔이 밀려왔습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들은 한때 제 가족이었으니까요. 아니,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제 영혼을 갉아먹었던 악마들이었으니까요. 도대체 강남 한복판에서 남부러울 것 없던 저들이 왜 길바닥으로 나앉게 되었는지, 그리고 제가 왜 대한민국 최고의 부동산 재벌인 제이킹 홀딩스의 외동딸이라는 신분을 숨기고 저런 사기꾼 같은 집안에 며느리로 들어갔는지, 그 기막힌 사연을 이제부터 하나하나 풀어보려 합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딱 3년 전 이맘때였을 거예요. 그때 저는 가난한 프리랜서 번역가라는 가면을 쓰고 살고 있었습니다. 사실 저희 아버지는 강남 테헤란로의 스카이라인을 바꿨다고 평가받는 자수성가형 사업가셨어요. 어릴 때부터 제 주변에는 아버지 돈을 보고 굽실거리는 사람들 천지였죠. 아버지는 건강 악화로 잠시 요양을 떠나시기 전 투박한 손으로 제 손등을 쓸며 이렇게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우리 딸 명심해라. 돈 냄새 맡고 꼬이는 놈들은 다 가짜다. 내가 가진 배경이 아니라 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사랑해주는 놈. 그런 놈을 만나야 해. 그게 아빠의 신신당부다. 멀리 계신 아버지의 그 당부가 제게는 족쇄이자 나침반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명품 옷들을 다 옷장에 처박아 두고 보세점에서 산 10,000원짜리 티셔츠와 무릎 나온 청바지를 입고 다녔습니다. 낡아서 가죽이 벗겨진 가방을 메고 지하철을 타고 다니면서 사람들의 진짜 얼굴을 보려고 애썼죠. 그러다 만난 게 바로 전 남편 민석 씨였습니다. 그 사람은 겉보기엔 정말 멀쩡했어요. 대기업 과장이라는 번듯한 명함에 무엇보다 제가 편의점 김밥으로 끼니를 때우고 있을 때 말없이 따뜻한 캔커피 하나를 건네주던 그 소박한 다정함에 속고 말았거든요. 제가 부모님은 시골에 계시고 혼자 벌어 산다라고 거짓말을 했을 때도 그는 제 손을 잡으며 그윽한 눈빛으로 말했었습니다. 괜찮아. 내가 너의 가족이 되어줄게. 돈이야 내가 벌면 되지. 너는 그냥 내 옆에만 있어. 여러분, 지금 생각하면 그 말이 얼마나 소름 끼치는 연기였는지.
그때는 왜 몰랐을까요? 콩깍지라는 게 참 무섭습니다. 그 남자의 다정함이 가성비 좋은 며느리를 구하기 위한 미끼였다는 걸 저는 결혼 승낙을 받으러 그 집 문턱을 넘어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민석 씨의 본가는 강남 끝자락에 있는 오래된 빌라였습니다. 겉은 번지르르한데 속은 낡은 딱 그 집안 사람들 같은 집이었죠.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훅 끼쳐오던 그 냄새가 아직도 기억나요. 싸구려 방향제 냄새와 묘하게 섞인 곰팡이 냄새. 그리고 거실 소파 정중앙에 다리를 꼬고 앉아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던 시어머니, 최 여사의 그 싸늘한 눈빛까지도요. 인사드립니다. 김희진이라고 합니다. 제가 허리를 90도로 숙여 인사를 했는데도 최 여사는 찻잔을 입에 댄 채 한참 동안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달그락 이윽고 찻잔을 받침대에 신경질적으로 내려놓는 소리가 거실의 정적을 깼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제 얼굴이 아닌 제가 신고 간 낡은 구두 끝에 머물러 있더군요. 굽이 살짝 다른 그 구두를 보며 입꼬리를 비스듬히 올리더니 코웃음을 치며 뱉은 첫마디가 이거였습니다. 어머 얘, 너는 족보가 없니? 남의 집에 처음 인사 오는 애가 꼴이 이게 뭐니? 시장통에서 생선 팔다 왔어?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옆에 있던 민석 씨를 쳐다봤지만 그는 짐짓 딴청을 피우며 못 들은 척하더군요. 제가 당황해서 얼굴이 빨개져 있자 최 여사는 마치 벌레를 보듯 미간을 찌푸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민석아, 내가 말했잖니.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근본 없는 애를 데려와? 너 지금 제정신이니? 예단은? 혼수는? 얘 꼬라지를 보니까 몸만 오겠다는 신부 같은데 맞니? 그 순간 저는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당장이라도 제가 누군지 아세요? 라고 소리치며 자리를 박차고 나가고 싶었어요. 제 통장 잔고에는 당장 이 빌라 건물을 통째로 사고도 남을 돈이 들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옆에서 안절부절 못하는 민석 씨의 표정을 보니 마음이 약해지더군요. 저 남자가 나를 사랑해서 데려온 건데 내가 여기서 판을 엎으면 저 남자는 뭐가 되나. 그런 바보 같은 배려심이 발동했던 겁니다. 어머니, 희진이 착한 사람이에요. 생활력도 강하고 제가 잘 가르칠게요. 민석 씨의 그 말, 잘 가르칠게요. 그때는 그게 저를 감싸주는 말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 그건 저를 동등한 아내가 아니라 자기 입맛대로 부려먹을 하녀로 드리겠다는 선언이었던 겁니다. 최 여사는 쯧 하고 혀를 차더니 소파 등받이에 몸을 기대며 팔짱을 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결정타를 날리더군요. 그래, 뭐 아들이 좋다니 어쩌겠니. 대신 조건이 있다. 너 시집 오면 쥐 죽은 듯이 살아라. 없는 집 애들이 꼭 들어와서 분란을 만들더라. 우리 집에선 내 말이 곧 법이야. 꼬우면 지금이라도 나가라. 알겠니? 여러분이라면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셨을 것 같나요? 당장 그 집을 뛰쳐나오는 게 정답이었겠죠. 하지만 저는 사랑이라는 이름의 그 멍청한 착각 때문에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대답하고 말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머니, 잘하겠습니다. 그 대답이 제 인생을 지옥 불구덩이로 밀어넣는 주문이 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이죠.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지갑 속 아버지와 찍은 가족 사진을 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아빠, 나 사랑하는 사람 만났어. 조금 깐깐하시긴 하지만 내가 노력하면 예쁨 받을 수 있겠지? 아빠 말대로 돈 안 보고 나만 사랑해주는 남자니까. 행복하게 살게. 정말 제가 미쳤었나 봅니다. 신혼의 단꿈이라는 말이 있죠? 저에게 그 꿈은 딱 하루 만에 끝났습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와
시댁에 짐을 풀자마자 제 알람은 새벽 5시로 맞춰져야 했으니까요. 아침 밥상? 네, 차려드릴 수 있죠. 며느리니까요. 그런데 최 여사, 아니 시어머니는 제가 차린 밥상을 볼 때마다 미슐랭 심사위원이라도 된 듯 젓가락으로 반찬을 뒤적거리며 품평회를 열었습니다. 예, 국이 짜다. 너네 친정에서는 소금으로 국 끓이니? 가난한 집들이 꼭 반찬 없으니까 짜게 먹더라. 이 김치 내가 담갔니? 쯧쯧 손맛이라는 것도 유전인데 배운 게 없으니 원. 아침부터 그런 독서를 반찬 삼아 밥을 먹다 보면 밥알이 모래알처럼 까끌까끌하게 목구멍을 긁고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진짜 전쟁은 저녁에 시작됐습니다. 바로 가계부 검사 시간이었죠. 이거 설명해봐라. 저녁 9시 거실 테이블 앞에 죄인처럼 무릎 꿇고 앉은 제 앞에 꼬깃꼬깃한 영수증 한 장이 날아왔습니다. 시어머니가 돋보기를 쓴 눈을 부라리며 손가락으로 가리킨 건 고작 두부 한 모와 콩나물 한 봉지가 찍힌 영수증이었어요. 어머니, 이게 뭐 잘못됐나요? 잘못? 너 지금 나랑 장난하니? 콩나물 이거 시장 가면 500원은 더 싸게 살 수 있는 거 아니야? 넌 돈이 썩어나니? 마트에서 덥석덥석 집어오게.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어머니, 제가 퇴근하고 시간이 늦어서 시장까지 갈 여유가. 변명하지 마. 이래서 근본 없는 애들은 안 된다는 거야. 돈 귀한 줄을 몰라. 돈 귀한 줄을. 너 혹시 뒤로 삥땅 치려고 일부러 비싼 데서 샀다고 거짓말하는 거 아니니? 삥땅이라니요. 제 개인 통장에 꽂히는 월 임대료 수익만 해도 그 집안 1년 생활비보다 많을 텐데. 콩나물값 500원을 횡령했다는 의심을 받으니 헛웃음이 나오더군요. 하지만 저는 입술을 꽉 깨물고 죄송합니다. 더 아끼겠습니다. 라고 머리를 조아려야 했습니다. 그놈의 사랑하는 남편기 죽이기 싫어서요. 그런데 말이죠. 돈 아끼라는 잔소리보다 더 참을 수 없었던 건 바로 식탁 위에서의 치졸한 학대였습니다. 그날은 시어머니 생신 전야였어요. 민석 씨가 큰맘 먹고 사왔다며 큼지막한 보리굴비를 식탁에 올렸죠. 노릇하게 구워진 굴비 냄새가 거실 가득 퍼지는데 저도 모르게 군침이 돌더라고요. 하루 종일 회사 일에 시댁 집안일에 시달려 배가 등가죽에 붙을 지경이었거든요. 제가 굴비 살점 하나를 집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탁! 시어머니 젓가락이 제 젓가락을 쳐냈습니다. 어머 얘. 민석이 요새 야근하느라 얼굴이 반쪽된 거 안 보이니? 가장이 먼저 먹고 남으면 먹는 거지. 어디 여자가 젓가락을 먼저 들이대? 그러면서 시어머니는 굴비에 가장 통통한 살점을 발라 아들 밥그릇에 그리고 자기 밥그릇에 척척 얹더군요. 제 밥그릇엔요? 가시와 대가리만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거기까진 참을 수 있었습니다. 옛날 뿐이니까 아들 귀하니까 100번 양보해서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행동은 정말 지금 생각해도 속이 뒤집힙니다. 퇴! 시어머니가 입안에서 오물거리는 소리를 내더니 씹던 생선 가시와 살점 찌꺼기를 제 밥그릇에 툭 뱉는 겁니다. 축축하게 침이 묻은 그 찌꺼기를 보며 제가 얼어붙어 있자 그녀가 태연하게 웃으며 말하더군요. 아이고, 살이 좀 붙어 있어서 아까워서 그런다. 우리 집은 원래 이렇게 정답게 먹어. 너도 이제 식구니까 사양 말고 먹어라. 뼈에 붙은 살이 제일 맛있는 거야. 칼슘도 많고. 순간 뱃속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솟았습니다. 이건 정이 아니라 명백한 사육이고 모욕이었으니까요. 떨리는 손으로 밥그릇을 쥐고 옆에 앉은 남편 민석 씨를 쳐다봤습니다. 제 눈빛은 간절했습니다. 제발 뭐라고 말 좀 해줘. 이건 아니라고, 엄마가 실수하신 거라고.
하지만 굴비살을 입안 가득 넣고 오물거리던 남편은 제 눈을 피하며 딱 한마디 하더군요. 희진아, 엄마가 챙겨주시는 건데 왜 표정이 그래? 분위기 깨지 말고 그냥 좀 먹어. 나 피곤해. 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남자는 중재자가 아니라 공범이구나. 내 편은 이 집에 아무도 없구나. 그날 밤 저는 화장실 문을 잠그고 물을 틀어놓은 채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이 너무 초라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강남 빌딩 주인 제이킹 홀딩스 상속녀. 그게 다 무슨 소용인가요? 지금 내 현실은 시어머니가 뱉은 생선 가시나 처리해야 하는 하녀인데. 하지만 여러분,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제 인내심의 바닥을 확인하게 만든 진짜 막장 드라마는 첫 명절에 터졌습니다. 편찮으신 친정 아버지 병문안조차 못 가게 막아선 시어머니의 그 표독스러운 얼굴, 그리고 제가 응급실에 실려가게 만든 그 충격적인 사건까지. 도대체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무슨 짓을 벌였냐고요? 저 그날 정말 사람을 죽이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느껴진 건 코끝을 찌르는 소독약 냄새였습니다. 그리고 희미한 시야 너머로 걱정은커녕 짜증이 잔뜩 묻어나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유, 진짜 가지가지한다. 전 좀 붙였다고 쓰러지는 게 말이 되니? 요즘 애들은 아주 상전이야, 상전. 너 때문에 내 금쪽 같은 명절 기분 다 망쳤다. 정신이 좀 드시나요, 여러분? 저는 그 병실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며 차라리 꾸미기를 바랐습니다. 시간을 몇 시간 전으로 되돌려 볼게요. 그날은 지옥 같았던 첫 명절, 추석이었습니다.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 저는 좁아터진 주방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전을 부쳐야 했습니다. 기름 냄새에 속이 울렁거리고 다리가 퉁퉁 부어 터질 것 같았지만 쉴 수는 없었습니다. 친정에는 전화 한 통 못하게 하면서 시어머니는 거실에서 TV를 보며 깔깔대고 있었으니까요. 어머님, 저 배가 좀 당겨서요. 잠깐만 누워 있어도 될까요? 식은땀을 흘리며 간신히 꺼낸 말에 시어머니는 먹던 배를 아삭 씹으며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엄살 피우지 마라. 남들 다 하는 임신 가지고 유세는. 얼른 동그랑땡이나 마저 붙여. 내일 작은 집 식구들 오면 먹어야 할 거 아니니. 그 말을 듣고 다시 프라이팬 앞에 섰을 때였습니다. 핑하고 세상이 돌더니 다리 사이로 뜨뜻하고 축축한 액체가 흘러내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 안 돼, 우리 아기. 그 공포감.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던 그 순간에도 저는 뱃속의 아이를 지키려고 배를 감싸쥐었습니다. 그런데 쓰러지는 저를 보고 시어머니가 비명을 지르며 내뱉은 첫마디가 뭔지 아세요? 어머, 얘, 바닥에 기름 튀잖아. 조심 안 해. 다시 병실로 돌아와서요. 의사 선생님 말씀이 하열이 심해서 자칫하면 유산할 뻔했다고, 절대 안정이 필요하다고 하더군요. 그 설명을 듣는 와중에도 시어머니는 병원비 영수증을 펄럭이며 중얼거렸습니다. 응급실이라 할증 붙었네. 아이고 아까워라. 몸 관리 하나 못해서 생돈을 날리게 해? 눈물이 주르륵 흘러 베개를 적셨습니다. 서러움도 서러움이지만 인간에 대한 환멸이 느껴졌거든요.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남편 민석 씨와 시누이 민지가 들어왔습니다. 남편의 손에는 편의점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고 시누이의 어깨에는 반짝이는 로고가 박힌 아주 익숙한 브랜드의 쇼핑백이 걸려 있더군요. 샤넬. 백화점 오플런을 해도 구하기 힘들다는 그 신상 백이었습니다. 언니, 깼어? 아휴, 놀래라. 몸은 좀 어때? 민지는 걱정하는 척 호들갑을 떨었지만 그녀의 눈은
온통 새로 산 가방에 꽂혀 있었습니다. 남편은 제 눈을 피하며 쭈뼛거리고 서 있었고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민석 씨 월급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가방일 텐데 대출금 갚느라 허덕인다고 제게 생활비 좀 더 보태라고 징징대던 사람이 무슨 돈으로? 그때 남편의 주머니에서 진동이 울렸습니다. 그가 당황하며 전화를 받으러 나간 사이 저는 침대 옆 협탁에 놓인 남편의 휴대폰을 곁눈질로 봤습니다. 화면이 꺼지기 직전 선명하게 떠있던 문자 메시지 하나. XX보험 김희진님 태아보험 해약 환급금 580만 원 입금 완료.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려서 링거줄이 팽팽하게 당겨졌습니다. 제 이름으로 들어둔 우리 아기를 위해 꼬박꼬박 모아두었던 그 보험을 남편 놈이 제 동의도 없이 몰래 해약해서 지 여동생 명품 가방을 사준 겁니다. 남편이 병실로 돌아왔을 때 저는 링거 바늘을 뽑을 듯이 움켜쥐고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박민성 너 그거 무슨 돈이야? 뭐가? 민지 가방. 그리고 내 보험 해약 문자. 설명해. 민석 씨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리더군요. 그는 시어머니 눈치를 슬쩍 보더니 갑자기 적반하장으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너는 지금 몸도 아픈 사람이 돈 타령이야? 민지가 요즘 취업도 안 되고 기죽어 있길래 오빠로서 기 좀 살려준 거야. 그리고 그 보험 어차피 애 낳으면 다시 들면 되잖아. 우리가 남이야? 가족끼리 그깟 돈 몇 푼 가지고. 옆에서 듣고 있던 시어머니가 거들었습니다. 그래 얘. 오빠가 동생한테 선물 좀 할 수 있지. 너는 올케가 돼서 속이 그렇게 좁아 터졌니? 그러니까 애가 들어서려다 말고 도망가지. 복 없는 년. 아.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그건 인내심이라는 줄이기도 했고 이 사람들을 가족이라고 믿었던 제 어리석음이기도 했습니다. 동시에 가슴 깊은 곳에서 차가운 불덩이가 솟구쳤습니다. 슬픔이 아니라 사리에 가까운 분노였습니다. 저는 눈물을 쓱 닦아내고 텅 빈 눈으로 그들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맹세했습니다. 그래, 가족끼리 네 돈 내 돈 없는 거라고? 좋아. 그 논리 내가 똑같이 적용해 줄게. 대신 그 대가는 니들 인생 전부가 될 거야. 저는 떨리는 손을 이불 속으로 숨기고 휴대폰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때부터였습니다. 제가 바보 같은 며느리 김희진의 가면을 벗고 강남 빌딩주 제이킹 홀딩스의 후계자로 돌아가 칼을 갈기 시작한 것은 여보 미안해. 내가 예민했나 봐. 민지 아가씨 가방. 예쁘네요. 제가 힘없이 웃으며 말하자 그제야 세 사람은 안도하며 자기들끼리 낄낄거리더군요. 그 웃음소리를 녹음하며 저는 차갑게 식어가는 눈으로 그들의 목덜미를 노려보았습니다. 두고 봐. 그 웃음 피눈물로 바꿔줄 테니까. 여러분, 사람에게는 절대 건드리면 안 되는 영린이라는 게 있죠. 제게는 그게 바로 저희 아버지였습니다. 엄마 없이 저를 키우시며 그 거친 건설 현장 바닥에서 산전수전 다 겪으신 분. 남들은 회장님이라 부르며 굽실거리지만 제게는 낡은 러닝셔츠 바람으로 비빔국수를 만들어주시던 세상에서 제일 따뜻한 등짝을 가진 남자. 그 아버지가 제 눈앞에서 거지 취급을 당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시댁식당이 바쁜 날이었습니다. 아, 말씀 안 드렸군요. 시댁이 운영하는 그 칼국수집, 사실은 제 명의로 된 건물 1층 상가입니다. 물론 시어머니는 건물주가 바뀐 줄도 모르고 관리업체에 월세 좀 깎아달라고 매번 진상을 부리고 있었지만요. 저는 그날도 쪼그려 앉아 홀 바닥을 걸레질하고 있었습니다. 야,
거기 구석에 국물 흘린 거 안 보여? 빨리빨리 좀 움직여. 군뱅이가 친구하자고 하겠다. 카운터에 앉아 돈을 세던 시어머니의 호통이 비수처럼 날아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딸랑 하고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손님인가 싶어 고개를 들었는데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을 보고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등산복 차림에 캡 모자를 푹 눌러 쓴 노신사. 한 손에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붕어빵 봉투가 들려 있었고 흙먼지가 조금 묻은 낡은 운동화를 신고 계셨죠. 아버지였습니다. 귀국하신 지 얼마 안 된 아버지가 딸이 시집가서 잘 사나 궁금해서 혹시라도 사돈댁에 폐가 될까봐 신분을 숨기고 몰래 오신 거였죠. 어서 오세. 아니 아버지. 제가 너무 놀라 걸레를 쥔 채 일어나려는 순간 저보다 먼저 움직인 건 시어머니였습니다. 그녀는 아버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코를 막으며 손을 휘휘 저었습니다. 아이고 냄새야. 할아버지, 여기 급식소 아니에요. 밥 얻어먹고 싶으면 저기 무료 급식소로 가요. 왜 남의 영업장 입구를 막고 그래? 순간 가게 안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버지는 당황하신 듯 모자를 고쳐 쓰시며 특유의 점잖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저기 밥을 얻어먹으러 온 게 아니라. 아니, 이 노인네가 말귀를 못 알아듣네. 등산 갔다가 길 잃었어요? 딱 봐도 돈 한 푼 없게 생겨가지고. 재수 없게 시리. 시어머니는 카운터 옆에 있던 소금 바구니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차르륵 하얀 소금이 아버지의 얼굴과 가슴팍에 뿌려졌습니다. 모래알 같은 소금 알갱이가 아버지의 낡은 등산복 위로 그리고 그 깊게 패인 주름 위로 후두둑 떨어져 내렸습니다.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제가 비명을 지르며 달려가 아버지 앞을 막아섰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오히려 허리춤에 손을 얹고 눈을 부라리더군요. 뭐야? 너 지금 나한테 소리 질렀니? 저 노인네 꼴을 봐라. 딱 봐도 노숙자 아니면 잡상인인데 내 가게에 재수옴 붙으면 내가 책임질 거야? 저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아버지의 옷에 묻은 소금을 털어냈습니다. 눈물이 앞을 가려 아버지의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천하의 제이킹 홀딩스 회장님이 딸 하나 보러 왔다가 이런 수모를 당하다니. 그런데 아버지는 화를 내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거칠고 투박한 그 손으로 제 젖은 손을 가만히 잡아주셨습니다. 아버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보며 낮게, 아주 낮게 말씀하셨습니다. 희진아, 내 딸 희진아, 너 이러고 살았냐? 아빠한테는 공주 대접받고 산다며, 시어머니가 친딸처럼 아껴준다며, 아버지의 충혈된 눈에서 굵은 눈물 한 방울이 툭 떨어져 제 손등을 적셨습니다. 그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제 이성을 완전히 태워버렸습니다. 제가 참았던 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내 아버지를 지키지 못하는 가정이라면 지킬 이유가 없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돌려 시어머니를 노려보았습니다. 지금껏 단 한 번도 보인 적 없던 서늘하고 도끼 어린 눈빛으로요. 어머니, 이게 눈을 어디서 그렇게 뜨고. 똑똑히 봐두세요. 지금 당신이 소금 뿌린 이분이 누군지. 뭐, 누군데? 거지 왕초라도 되니? 저는 바닥에 떨어진 붕어빵 봉투를 주워 올리며 지씹듯이 말을 뱉었습니다. 이 건물, 제이킹 빌딩의 실소유주, 그리고 제 아버지십니다. 뭐라고? 시어머니의 입이 붕어처럼 뻐끔거리는 사이 저는 가게 구석에 처박혀 있던 제 핸드백을 집어들었습니다. 더 이상 앞치마를 두른 하녀 김희진은 없었습니다. 제가 핸드백에서 휴대폰을 꺼내 어딘가로 전화를 걸자
가게 안에 제 목소리가 차갑게 울려 퍼졌습니다. 김 실장, 나야. 지금 당장 수행 기사들 대동해서 1층으로 내려와. 그리고 변호사한테 연락해서 서류 준비해. 무슨 서류? 시어머니가 겁에 질린 얼굴로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무슨 서류긴요? 이혼 소송장, 그리고 상가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서요. 저는 멍하니 서 있는 시어머니를 뒤로하고 아버지를 부축해 가게를 나왔습니다. 등 뒤에서 희진아. 예. 잠깐만. 하고 다급하게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쇼는 끝났습니다. 진짜 현실을 보여줄 차례니까요. 여러분, 공포라는 게 뭔지 아세요? 귀신이 나오는 게 공포가 아닙니다. 내 밥줄을 쥔 사람이 나를 죽일 듯이 노려볼 때, 그리고 그 사람이 내가 그토록 무시했던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을 때, 그게 진짜 지옥이죠. 그날 가게를 박차고 나온 뒤 저는 딱 일주일의 시간을 줬습니다. 물론 그냥 준 건 아닙니다. 내용 증명을 보냈죠.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 및 명도 소송 예고. 발신인은 제이킹 홀딩스 자산관리팀. 시어머니와 남편은 혼비백산했을 겁니다. 가게가 쫓겨날 판이니 며느리 찾을 정신도 없었겠죠. 그들은 새 건물주에게 사정이라도 해보겠다며 본사 미팅을 요청했습니다. 약속 장소는 제이킹 빌딩 20층 대회의실. 저는 모니터룸에서 CCTV로 그들의 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항상 짝퉁 명품으로 휘감고 다니던 시어머니는 어디서 빌려 입었는지 촌스러운 검은 정장을 입고 덜덜 떨고 있었고, 남편 민석 씨는 넥타이를 풀었다 맸다 하며 안절부절 못하더군요. 아유, 민석아. 건물주가 그렇게 무서운 사람이라니? 우리 쫓겨나면 어떡해? 너 그년, 아니 희진이한테 연락은 해봤니? 그년이 아빠라고 데려온 노인네가 진짜 회장이면 어떡해? 엄마, 제발 좀. 그게 말이 돼? 그 거지 같은 몰골이 무슨 회장이야. 희진이가 연기자 사서 쇼한 거라니까. 일단 건물주 만나서 싹싹 빌자.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된 모자의 대화를 듣자니 헛웃음이 나오더군요. 저는 김 실장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들어가시죠. 저는 지난 3년간 입었던 늘어난 티셔츠와 보풀 일어난 카디건을 불태워버렸습니다. 대신 이탈리아에서 공수해온 실크 정장을 입고 7cm 스틸레토 힐을 신었습니다. 머리는 하나도 빠짐없이 빗어 넘겨 포마드로 고정했고요. 제가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시어머니와 남편이 벌떡 일어나 90도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아이고,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정말. 시어머니는 고개도 못 든 채 땅바닥에 대고 인사를 퍼붓더군요. 저는 말없이 상석에 앉아 다리를 우아하게 꼬았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 놓인 크리스털 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신 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고개 드세요. 최 여사님. 그 차가운 목소리. 시어머니의 어깨가 움찔하더군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목소리니까요. 그녀가 천천히 아주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눈이 마주친 순간 그 표정을 여러분께 영상으로 보여드리고 싶네요. 눈알이 튀어나올 듯 커지더니 입이 떡 벌어져서 다물어지질 않더라고요. 너, 내가 왜 여기 앉아있니? 옆에 있던 민석 씨도 사색이 되어 소리쳤습니다. 희진아, 너 미쳤어?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와? 당장 안 나가? 경비 부르기 전에 나가. 저는 피식 웃으며 테이블 위에 놓인 명패를 그들 쪽으로 휙 돌려주었습니다. 제이킹 홀딩스 전무이사 김희진. 글쎄요. 내 건물, 내 회의실에 내가 들어왔는데 누가 나가야 할까요? 전무, 내가.
민석 씨가 뒷걸음질을 치다 의자에 걸려 넘어질 뻔했습니다. 저는 품에서 서류 봉투 2개를 꺼내 테이블 위로 미끄러뜨리듯 던졌습니다. 하나는 임대차 계약 해지서, 다른 하나는 이혼 소송 소장이었습니다. 상황 파악이 좀 느리시네요. 제가 그 건물주입니다. 그리고 그날 당신이 소금 뿌린 거지 노인네. 그분이 제 아버지이자 이 회사 회장님이시고요. 헉! 시어머니는 다리가 풀렸는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리다 못해 흑빛이 되었더군요. 그녀는 바닥을 기어서 제 다리를 잡으려 했습니다. 아가, 아니, 며느라, 아니, 이사님, 내가 눈이 삐었지, 내가 미쳤지. 한 번만 받아오. 응? 우리 가족이잖아. 내가 너 얼마나 아꼈는지 알지? 그 콩나물값 아끼라고 한 것도 다 너희 잘 살라고 그런 거야. 조금 전까지 그년이라 부르던 입에서 비굴한 변명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저는 신고 있던 구두굽으로 제 바짓단을 잡으려는 시어머니의 손을 살짝 밀어냈습니다. 더럽다는 듯이요. 가족이라 참 역겨운 단어네요. 어머니, 희진아, 내가 잘못했다. 내가 다 설명할게. 우리 다시 시작하자. 민석 씨가 테이블을 넘어와 제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박민석 씨, 손 치워. 그 손, 내 보험금 해약해서 딴 년 가방 사준 손이잖아. 더러우니까 닿지 마. 저는 김 실장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건장한 경호원 2명이 들어와 남편과 시어머니의 양팔을 붙잡았습니다. 끌려나가는 그들을 보며 저는 마지막 확인 사살을 날렸습니다. 가게는 이번 주 내로 비우세요. 원상 복구 비용은 보증금에서 깔 겁니다. 아, 그리고 위자료 청구 소송도 들어갈 거예요. 당신네 집구석, 그 쥐꼬리만 한 빌라 보증금까지 다 털어도 모자랄 텐데. 뭐, 길바닥 체질이신 것 같으니 걱정은 안 합니다. 이거나, 며느라, 희진아, 여보. 처절한 비명소리가 복도 끝으로 멀어질 때까지 저는 미동도 하지 않고 그들을 지켜봤습니다. 회의실 문이 닫히고 다시 정적이 찾아왔을 때 비로소 가슴속에 꽉 막혀있던 체증이 쑥 내려가는 느낌이 들더군요. 이게 바로 돈으로 사는 복수의 맛일까요? 아니요. 이건 돈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지 않은 대가를 치르게 한 정의의 맛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걸로 끝이 아닙니다. 진정한 몰락은 이제부터 시작이거든요. 그들이 어떻게 바닥까지 추락했는지, 그리고 저는 어떤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는지. 마지막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들리시나요? 매일 아침 6시 도마질 소리와 시어머니의 잔소리로 하루를 시작하던 제 귀에 이제는 필드의 새소리와 바람소리만 들려옵니다. 그날의 사이다 폭격 이후 딱 1년이 지났습니다. 궁금하시죠? 그 대단했던 시댁 식구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들은 정말 교과서에 나올 법한 인과응보의 정석을 밟았습니다. 가게에서 쫓겨난 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제이킹 홀딩스 법무팀을 총동원해 남편 민석 씨가 저지른 비리를 낱낱이 파헤쳤습니다. 알고 보니 이 남자 제 건물 인테리어 공사비를 부풀려서 뒷돈을 챙기고 있었더군요. 그 돈으로 주식을 하다 날린 건 덤이고요. 결국 민석 씨는 회사에서 불명예 해고를 당했고 퇴직금은커녕 횡령액을 메우느라 그나마 있던 낡은 빌라까지 경매로 넘겨야 했습니다. 아, 마침 문자가 왔네요. 차단 목록에 있는 번호인데 스팸함에 들어가 보니 가관입니다. 발신자 전 남편 박민석. 희진아 잘 지내? 오늘 비가 오네. 내가 끓여주던 김치 수제비가 생각난다. 엄마도 요즘 반지하 방에서 류머티즘 때문에 고생하셔.
민지는 편의점 알바하다가 손님하고 싸워서 잘렸대. 우리 다시 시작할 순 없을까? 내가 정말 잘할게. 제발 한 번만 만나줘. 푸. 김치 수제비라니요. 아직도 정신 못 차렸네요. 저는 망설임 없이 삭제 버튼을 눌렀습니다. 반지하 곰팡이 냄새 속에서 서로를 원망하며 지지고 볶고 살겠죠. 내 탓이다. 엄마 탓이다 하면서요. 그게 그들에게 어울리는 엔딩이니까요. 김 사장, 뭐해? 안 치고? 저 멀리서 아버지의 호탕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건강을 되찾으신 아버지는 요즘 저와 골프 치러 다니는 낙으로 사십니다. 예전에는 낡은 등산복만 입으셨던 아버지가 이제는 제가 사드린 멋진 골프웨어를 입고 환하게 웃고 계시네요. 저 웃음을 지키는 게 돈 몇 푼 아끼는 것보다 100배, 1000배는 더 가치 있는 일이라는 걸 저는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제가 카트를 타고 다가가자 아버지가 제 어깨를 툭 치며 말씀하십니다. 어이 딸내미, 얼굴 좋아졌다? 옛날엔 썩은 동태 눈깔 같더니만 이제야 좀 내 딸 같네. 아빠도 참. 근데 아빠, 나 이제 결혼 같은 거 안 할 거야. 그냥 아빠랑 평생 이렇게 돈 쓰면서 살래. 허허, 녀석 참. 그래, 그래라. 똥파리들 꼬이는 것보단 그게 낫지. 우리는 서로 마주보며 한참을 깔깔거렸습니다. 가슴속에 응어리져 있던 화가 저 푸른 잔디밭 위로 흩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제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겪은 이 막장 드라마 같은 3년이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통쾌함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혹시 지금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학대를 참고 계신 분이 있나요? 가족이니까, 며느리니까, 아내니까 참아야 한다고 스스로를 갉아먹고 계시진 않나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알아주지 않는 사람들에게 낭비하기엔 여러분의 인생은 너무나도 찬란하고 소중하니까요. 참지 마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진짜 대접받아야 할 곳은 여러분을 있는 그대로 아껴주는 사람들 곁이라는 걸요. 저처럼 너무 늦게 깨닫지 마시고 지금 당장 행복해지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제야 진짜 제 이름을 되찾은 제이킹 홀딩스 전무, 아니, 여러분의 친구 김희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